안녕하십니까. 자, 영어 교육 논쟁의 마침표를 찍죠.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목이 누가 영어 교육을 망친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목은 우리가 이미 뭐 교육이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했지만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영어 교육이 그러면 안 망치고 좋았던 때는 있나요? 좋았던 때? 과연 있나요? 망쳤다고 하면은 뭔가 좋았었는데 뭔가 추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았던 때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 대중들은 이제 불평을 하죠. 그죠? 자, 그러나 여튼 간에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일부에서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을 얘기했고 자, 영어는 고리버다, 구조어, 위치어, 딱딱 수학처럼 딱딱 어떤 정해진 틀이 있다. 그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ESL, EFL 했습니다. 자, 세컨 랭귀지를 배우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그죠? 모국어인 한국의 바탕에서 그런 환경에서 배울 때 가르치는 영어 교육. 이 영어 교육은 이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정확성을 배우고 그다음에 유창성을 나중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누가 영어 교육을 망친 건가? 그다음에 이제 4, 5, 6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우리 내용을 볼게요. 자, 영어 교육을 망친 누구 때문에 생긴 현상. 자, 여튼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 뭐냐? 사교육비 증가이죠. 그죠?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요. 경쟁 사회를 부추기고 또 인력의 낭비도 되고요. 지금 이 두 가지 ESL과 EFL이 막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는 EFL인데 ES를 극복시켜야 된다라고 뭐 사회 분위기가 막 부추기죠. 그죠? 그래서 유치원 때, 그죠? 이런 비용에 산정되지 않은 유치원 비용까지도 막 나오면서 여튼 간에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영어를 썼는데 돈은 온다. 뭐로부터 오냐면 두려운 감정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돈은 보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학원업도 학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보험 들지 않으면 나중에 사건 사고 생기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 보험 들어야 돼.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큰일 나. 두려움, fear를 따라가면 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부추기는 경향이 좀 있죠. 여튼, 그래서 사교육비가 이렇게 증가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수능 기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증가했다는데 이건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생긴 현상입니다. 영어 교육 망치면서 생긴 현상. 공부로 고통받는 학생들 경쟁하게 되죠. 그죠? 길에서 논 아이가 없어요. 늘 시험을 보니까 말이죠. 중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등학생들은요. 뭐 1년에 정말 한 2, 3개월 정도 빼고는요. 계속 내신 시험 혹은 모의고사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학 때 뭐예요? 학원 다니죠. 그죠? 저만 해도 방학 때 막 놀러 다니고 친구집에서 자고 막 이랬는데 말이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제 제자의 글을 제가 옮긴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학원들은 주로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매번 수업마다 엄청난 양의 문제를 과제로 준다. 내가 다닌 학원도 그랬었다. 그리고 수업도 지문 해석 위주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한국의 학원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통받죠. 그죠? 엄청난 양의 숙제로 말이죠. 특이하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가 영어가 안 될까? 그죠? 그다음 사회적 비용 보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에 이제 정의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정의를. 생산자가 재화를 생산해요. 상품을 생산해. 그래서 사회적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데 여기서 이제 생산자라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학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학원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수업을 그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이 없으면 제로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비용이 제로가 아니라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인력의 낭비. 학원 버스, 와우. 그 학원 버스에서 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학원업이 약간 좀 이제 약간 침체가 되면서 근데 학원 버스 기사분들 참 많이 일하고 있죠. 그다음에 대기 오염되죠. 고급 강사 대학 나온 고급 강사 이력들이 직업군이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생산성 있는 곳에 그죠? 인력의 낭비가 되고요. 재화의 낭비 볼까요? 인쇄업, 출판업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또 학원에서 쓰는 종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 번화가가 된다. 좀 그러면 뭐야? 학원들이 엄청 많죠. 부동산 상승 요인이 되고요.
학생들의 시기별 정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기별로 정서 함양해야 될 것들이 있죠. 기타 인문학적 지식과 개성, 그죠? 창의성이든 이런 거를 우리가 빼앗기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또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여튼 이런 비용들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제목처럼 누가 영국을 망친 거야? 누구 잘못인 거야? Who is to blame for it? 누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야? 도대체 누구 잘못이야? 첫 번째, 정치가 정치 기반가 교육 행정가, 사교육 종사자들, 그죠? 원장이든 학생, 선생이든 그다음 학부모, 이 세 사람 다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뭐라 했어요? 이런 사람 탓할 수만은 없다. 이런 탓할 수는 없다.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비난을 많이 하죠. 뭐 300명인데 국회의원들 뭐 200명, 100명으로 줄여야 돼. 응? 월급 아까워. 응?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안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좀 우리는 사물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탓할 만 수도 없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을 보겠습니다. 교육정책 수립 시 단골 근거. 그러니까 교육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계획할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왜 하는가. 그 근거들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기사를 제가 이제 복사해 놓은 거예요.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사교육의 과열은 성장기 학생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과도한 경쟁 의식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 입학 제도의 선지원 후수첨제 도입, 특수목적고 확대, 사학의 자주성 존중,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수능 강의 확대 등을 꼽았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뭐 어떤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한 겁니다.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었다. 국내 사교육 시장의 중심엔 영어가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입시에서 영어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영어 조기 사교육 열풍이 거세지다. 심지어 강남 지역에서는 취학 전 아이의 사설 영어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 4배가 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한다.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골 근거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그래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지금 이 교육제도 입안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에서. 그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부의 목표는요, 올바른 교육이어야 해요. 주변에 어떤 유혹이 있든 뭐든 간에 물론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올바른 교육을 지향하는 그 정책을 계속 고집해야 합니다. 사교육 주기기 이것이 저는 사교육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사교육 주기기가 교육의 목표, 교육부의 목표, 교육의 목표가 교육 커리큘럼이나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는데 근거 자체가 이거에 기반을 두다 보니 올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계속 혼선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을 보라고 손을 가리키니까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사교육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교육을 보라고 우리는 요구하는데 말이죠. 자, 이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정책적인 면을 지금 잠깐 봤고요. 그다음 볼게요. 정책 운선 거의 2, 3년마다 바뀌는 정책, 수능 시험의 경향. 2012년부터 강풀 몰고 이명박 정부의 니트 시험제. 2012년부터 막 준비한다고 했는데 16년에 폐지했습니다. 한 번도 안 보고요. 한 번도 안 보고. 14년에 수능 시험을 이것도 이제 그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사교육비를 줄이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영어 시험지인데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 거예요. B형은 예전처럼 좀 난이도가 있는 수능 시험이고 이건 좀 쉬운 시험. 그래서 뭐 좋은 대학까지 안 한 학생들은 A형을 봐서 그냥 사교육비 안 드리고 공부시키자 뭐 이런 얘기예요. 취지는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4년에 시행한 후에 16년에 폐지했어요. 이거 뭐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이거 지금 현직에 계신 영어 선생님들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너무 짧게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다음 EBS 교재 수능 연계. 이거 왜 한 거죠? 이거 왜 한 거죠? 목적이 뭐죠? 그래요. 사교육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불수능 초래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EBS 이제 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재. 그러면 여기서 수능 문제에서 이제 그대로 내는 거예요. 일정 비율을 갖다가. 그러면은 그럼 이 EBS 지문의 어휘나 이런 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학생들이 몇 차례씩 막 보고 외우고 막 단어도 외우고 공부했던 지문이에요. 그런 지문이 수능에 똑같이 납니다.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 시험 문제가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잘하는 애 못하는 애를 구분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그죠?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EBS 교재를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더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내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간접 연계도 있지만 똑같이 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야? EBS에서 났던 교재가 아닌 다른 지문에서 교수님들이 문제를 또 내겠죠. 그죠? 이런 문제 속에서 결국은 변별력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구분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도 EBS 교재도 난이도가 높은데 이 지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악수의 악수를 계속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또 뭐예요? 그죠? 재작년에 폐지했습니다. 그 연계를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사육비가 또 올라가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시민들이 자 항상 뭐라고 요구합니까? 선거철이 되면 사교육비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올바른 교육 해주세요 이런 요구 안 해요. 사교육비 줄여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뭐로 먹고 살아요? 표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정치 이변가라든지 국회의원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교육, 학원들. 자, 이 사람들도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죠. 정책의 변화가 사교육에는 새로운 변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항상, 늘,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여러분, 무슨 어학원 이것이 가장 막 확장되고 커진 게 언제요? 그래요. 이명박 정부의 니트 시험을 본다고 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죽순으로 대형 어학원들이 막 생겼어요. 그전까지는 어학원이 많지 않았는데. 자, 수능 문제가 문법 문제가 세 문제, 뭐 한 문제가 나기도 하고 두 문제, 세 문제 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 문제 납니다. 세 문제가 나면 뭐냐면 문법 중요합니다라고 강사들이 얘기해요. 문법이 지금 한 문제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죠. 세 문제가 나든 한 문제가 나든 똑같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문법이 알아야 되는 게 이만큼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이만큼이다 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명확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게보다는 어떻게 학원 수를 늘릴까가 주된 고민입니다. 저도 학원 운영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교권 우수 학생 등록, 그러니까 전교권에 뭐 1등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학원에 등록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밑에 깔아준 학생의 등록을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대형 큰 학원들에는 뭐야? 이런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그걸 이 학생들 바라보고 오는 학생들, 그죠? 깔아주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제일 쉬운 영어 수업은요. 문제풀이 숙제를 많이 주고 검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문제풀이 숙제 주고 뭐 영어 선생님 실력 있으니까 문제풀이 숙제 내준 거 모의고사 1회나 뭐 1회 분량이든지 뭐 쭉쭉 풀고 그냥 답 맞추고 해석 어려운 거 해석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잘 가르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강사가 학원에 있는데 원장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커리큘럼에. 그다음에 문제풀이 중독에 빠진 학부모님들. 이건 학원들이 잘못 인도해서 그렇지만 이 중독에 빠져 있다고. 문제풀이를 안 하면 영어학원 다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학부모님과 학생을 설득해야만 하고요.
또 다재다능해야 돼. 일도 많아지고요. 잘 가르치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방학 때마다 특강은 왜 하죠? 추가 비용을 내면서? 아니, 평소에 그렇게 주 2회 혹은 3회씩 가면서 그렇게 단어도 많이 숙제를 내주고 숙제도 많이 내주면서 평소에 뭘 하길래 도대체 특강을 또 하는 걸까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원하면서 특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왜? 단어, 문법, 구조, 그다음 독해 이거 평소 수업 때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맨날 문제풀이하고 하다가 인제 문법적인 거 애들이 다 까먹어.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되니까 뭐야 "니네 문법 모르지?" 그럼 아는 애들 잘 없어. 돈 내고 강의 들어야 돼. 그다음에 또 인제 가을 된 다음에 이제 겨울 된 다음에 평소에는 또 인제 문제풀이만 막 하다가 "니네 문법 모르지. 이런 거 모르면 해석 안 돼. 또 문법 특강 들어." 뭐 이런단 말이죠. 그죠? 어 안타깝습니다. 자 여튼 간에 영어학원이면 영어라는 언어를 가르쳐야 하는데 왜 문제풀이를 하는지 국어를 배울 때 국어 문제집으로 우리 한글을 배웠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저도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를. 그러나 문제풀이 양에 있어서 조절하고요. 특히 요번에 인제 제가 중등부 학원을 인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등부 학원들의 학생들의 부족한 건 뭐냐면요. 독해력도 부족하고요. 배경 지식, 스키마, 배경 지식 같은 게 없어요. 사고력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이 1 학년 모의사 지문 같은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의고사라는 건 뭐예요? 교수님들이 엄선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 써 있는 거 말고 한글로 써 있는 한글을 갖고서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서 이걸 공부하고 인문학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도구로서 그 지문을 사용해요. 물론 문제풀이도 하지만 저도 학생들에게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강압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학원을 새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벌써 지금 시간이 17 분이 되네요. 시간이 길어지네. 학부모님들이 잘못이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님은 피해자죠. 그죠? 뭐 정책 위반자라든지 학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상품을 내놓으니까 그렇게 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나 별표. 학부모가 사교육의 사업성에 휘둘리는 것은 말이죠. 일면 어떤 면으로는 가치관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가치관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휘둘리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볼까요? 자, 고1 학년 올라갔는데 첫 3월 모의사를 봤습니다.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요구해요? 학원에 전화해서 "성적 좀 나오게 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1 번부터 45 번까지 쭉 있어요. 근데 앞에는 어느 정도 맞았어. 가끔 틀리고 맞고. 근데 뒷번호에 가니까 막 틀렸어. 그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왜 틀렸어?" 그랬더니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문제를 빨리 풀게 연습 좀 시켜 주세요." 이런 또 전화를 합니다. 저는 이런 요구들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이런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자, 앞에 문제를 시간 내에 풀었는데 앞에 문제를 얼마나 틀렸냐, 얼마나 맞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 뒤에 이런 거는요. 계속 단어라든지 독해 연습 계속하면요. 시간 내에 다 풉니다. 다 풉니다. 지금 80 점까지 맞으면 2 등급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진짜 후한 겁니다. 근데 80 점까지 맞는 학생들은요. 결국 나중에 시간 내에 시간이 남아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는 알겠어요? 1 학년 고2일 때 수능 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간 내에 풀었는데 얼마나 제대로 풀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뭐 "성적 좀 나오게 해 주세요." 뭐 "빨리 풀게 해 주세요." 아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정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하죠? 그죠? 아이 망칠 일 있습니까? 그죠? 음. 자, 학원 옮겼는데 바로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학원이래요. 그죠? 물론 아주 훌륭한 학원일 수 있어요. 단기간 내에 이해라든지 어떤 실력도 향상시키고 점수까지 나온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특히 고등부에선 말이죠. 중등부도 고학년 올라가면 뭐 만만치 않은 거지만 자, 뭐 그런 요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담당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보다 전교 1등 학생 또 그 학생의 어머님의 말이
파워풀해요.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근데 이 학생은 IQ라든지 여러 습관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아이와 너무나 달라. 차이가.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이 학생이 처한 환경에서 이 학생이 최고로 자기 맞는 공부를 학습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여러 가지가 달라요. IQ도 다르고. 근데 이 학생이 공부하는 거와 똑같이 시켜야지 속이 시원하실까요? 그죠? 여러분, 공무원, 사교육, 학부모, 이 중 누가 가장 힘이 셀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힘이 셀까요? 저는 학부모님이 가장 힘이 세다고 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눈치 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죠? 역시 부모님 주머니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물주 누구요? 학부모님 아닙니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분이네 벌써.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그 사교육 걱정, 사걱세라고 하죠. 줄여서 이런 어떤 단체가 있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니까 당연히 저는 학원을 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상대편이 적이네요. 그죠? 이 사람이 소책자를 냈는데 영어 헛고생 시키기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사교육 정보 12가지를 이제 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영어 사교육 부담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데 영어 사교육에 대한 진실을 들어보니 과장되고 왜곡된 영어 사교육 정보가 적지 않다. 뭐 이래서 12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뭐 이제 잠시 정지해놓고 여러분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외국 유학은 고교 이후에 장래 계획과 함께 고려하는 게 좋겠다. 뭐 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좀 보고서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12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영어 이제 빠를수록 외국어 습득이 좋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결정적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국어를 배우는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조기 교육이 좋은 거는 모국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적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자세히 읽어보실 분은 정리해놓고 읽어보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정리해놓고 읽어보고, 영어 유치원은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영어 유치원 다녀서 얻는 게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잃는 것도 크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한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여하튼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아무래도 영어 교육은 영어 전문 학원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체험을 강제하기보다는 숙제를 많이 내주고 선행 학습速도가 지나치게 빠른 영어 전문 학원은 피해야 한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선행은 안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하긴 하는데 숙제를 많이 내주는 것. 그렇다고 그 숙제를 적게 내주는 게 중요하냐? 아니죠. 많이 내주지 않고 적게 내주지만 이 나머지 분량만큼 있죠. 이만큼을, 그죠? 아이들이 뭔가 이해하거나, 그죠? 원리를 이해하거나, 그죠? 깊이 알거나, 뭐 이런 거가 선행돼야 되겠죠. 동시에, 그죠? 물론 저는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엄마표 영어로 성공한 아이들은 극소수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영어 원서를 활용할 때는 어릴 때 자신의 실력보다 쉬운 책을 읽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영어 뭐 그렇고요. 자, 토익과 탭스를 미리 해놓으면 고입 대입에 유리하다. 뭐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중요한 게요. 전형적인 과장 광고다. 60% 공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갈수록 회화 중심의 실용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다는 거죠. 회화 중심의 실용 영어 중요성이 커지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영어 학습 환경에서는 자, 무슨 환경이에요? 우리는 EFL 환경입니다. 풍부한 읽기가 바탕이 될 때 말하기나 쓰기 실력이 나아진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하려면 초중고 때 영어는 끝내놓아야 한다. 초중고 때 길러야 하는 핵심 능력은 따로 있다. OECD 보고 보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영어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소통하는 능력 등이다. 진로에 맞춰 필요가 생겼을 때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영어 능력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물표. 맞습니다. 필요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본 소양을 갖춰 놓으면 돼요. 그죠? 인제 영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문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까. 자, 그럼 결론 적겠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 세 사람 다 잘못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상황이 있겠죠. 학원 차려 놨는데 그죠? 다 탓할 수만은 없어요. 자, 총체적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모두 다 잘못했지만 모두를 또 다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총체적 역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 거리가 되게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담벼락도 막 그냥 뭐 개가 똥도 싸 놓고 막 잡초도 많고 뭐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처리가 안 돼요. 그죠? 왜 못했었을까요? 그쵸. 뭐 구청에 돈이 없거나 그죠? 세금이 절도쳐서 그죠? 사람들이 그냥 여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더러우니까 그냥 사회적 의식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사회적 의식도 높아지면서 이 더러운 담벼락 이런 것들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죠. 즉 경제적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총체적으로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 하나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의식 수준이나 여러 가지나 나아질 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쾌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학부모들입니다. 좀 빨리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이분들이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알겠어요? 깨워야 돼. 그러면 바뀝니다. 정치가들이 바뀌어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책위원과 공무원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교육 학원 원장들이 바꾼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삼키스는 당신 답이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나름 현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현재 교육 환경 하에서 할 수 있는 저는 나름대로 답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3부고요. 영문법 공부가 불필요하냐가 다음에 할 거고 최선의 영어 입시 교육은 또 뭐냐.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좀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지 않겠냐.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중고등학생 학습법을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이 길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